의식을 되찾은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 빚 우리 거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니고 형 거예요. 형이 망한 사업을 우리한테 덮어씌웠어요. 병실은 얼어붙었고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무릎을 꿇으며 아버지, 엄마 저는 어머니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며 절망적이라고 해서 가족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야?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노린 거였다는 말이야. 라고 말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가을 햇살이 마당 가득 퍼져 있던 그 오후, 아버지는 갓 캐낸 고구마들을 앞치마에 털어놓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흙이 묻은 고구마들이 햇볕에 반짝거리는 모습이 마치 황금 덩어리 같았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아버지는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자부심이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풍년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고구마부터 주먹만 한 것까지 크기도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탐스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구마 하나를 집어들어 흙을 털어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농부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올해 고구마가 참 잘 됐네요. 아버지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며 고구마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크고 실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늘 딸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이맘때가 되면 학교에서 돌아와 캐낸 고구마를 구워 먹던 그 아이가 말입니다. 그때는 고구마 한 개만 구워줘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서울에서 살면서 이런 시골의 정취를 얼마나 그리워할지 궁금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어머니가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65살의 어머니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밭일까지 거들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손수 담근 된장이 익어가는 모습을 살펴보며 뚜껑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된장 색깔이 진한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니 제대로 익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된장으로 딸네 식구들에게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이번 주말에 온다고 했잖아요. 애들도 데리고 온다니까 고기라도 푸짐하게 장만해야겠어요. 어머니가 장독대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손자 손녀들 얼굴을 떠올리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래야지요. 서울 애들이 시골 음식 좋아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는 거니까 맛있게 먹을 거예요. 아버지가 고구마를 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올해 중학생이 되었고 손녀 소은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시골에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며 각종 밑반찬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시골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 손수 만든 장아찌, 된장에 묻힌 나물들까지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손자 손녀들은 시골 음식보다는 도시 음식에 더 익숙할 테니까요. 장에 가서 돼지고기 좋은 거로 사다가 불고기도 해주고 새우도 사다가 튀겨줘야겠네요. 어머니가 혼잣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생각해보니 할 일이 많았습니다. 괜히 그렇게 애쓰지 말아요. 수진이도 이제 40 중반이 다 되어가는데 뭘 그렇게 챙기세요. 아버지가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오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오던 것이 요즘에는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줄어들어서 더욱 그리웠습니다. 그래도 멀리서 내려오는데 잘해줘야죠. 특히 태준이가 요즘 회사 일로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더욱 잘해줘야 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애정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딸 수진이로부터 온 전화에는 늘 한숨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 태준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도 수진이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서 사는 게 뭐 그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살면 얼마나 좋을 텐데. 아버지가 고구마를 바구니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골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 대신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부부는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저녁 시간을 딸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전화 받을 때 목소리 들어봤어요? 많이 지쳐 보이던데. 어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성에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웃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요. 태준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미묘한 불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맑고 밝은 별들이 시골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부부는 딸 가족의 안녕을 조용히 빌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온 소박한 부부에게는 가족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 주말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승용차 한 대가 시골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딸 수진의 모습을 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수진아,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니? 어머니가 딸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성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수진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던 딸이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니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수진이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뒷좌석에서 사위 태준과 손자 손녀가 내렸습니다. 사위의 얼굴도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48살의 태준은 원래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평소보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태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자 민준이와 손녀 소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천진난만했지만 어른들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하게 떠들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 어서 들어와서 쉬어라.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다. 어머니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일행을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아버지는 사위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소 당당하고 자신감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분명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수지는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한숨을 쉬고 멍하니 있는 모습이 어머니 눈에는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평소 부지런하고 활발하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는 말 안 할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썼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오빠가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위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액수라서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태주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수지는 계속 한숨만 쉬었습니다. 아이들조차 눈치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태준아, 밥 좀 많이 먹어라. 많이 마른 것 같은데. 아버지가 사위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요즘 입맛이 없어서.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었을 텐데 오늘은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이 방에서 숙제를 하는 동안 어른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보겠니?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위와 딸의 표정을 보니 예사롭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인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억 원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농사로 평생을 살아온 시골 부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도와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20억이라는 말이 떨어진 후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숫자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한 해에 5천만 원 벌기도 힘겨웠던 부부에게 20억은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이 20억이라고? 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돈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희가 집을 담보로 잡혀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갚으면 태준 오빠 인생이 완전히 끝나요. 태준도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머니는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자 노후 보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으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그런데 20억을 어떻게 갚을 거야? 설마 우리 집값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아닐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나머지는 시간을 벌어서 천천히 갚을 거예요. 태준 오빠가 다른 회사에 이직하면 연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딸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집은 우리 전부다. 이거 날리면 우리 갈 데도 없어. 아버지, 제발요. 잠깐만이에요. 곧 갚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수진이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부모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갔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수진이 태준과 무언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딸이 저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 도와주고 싶기는 한데, 우리가 평생 모은 게 이 집뿐인데. 아버지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은행에 전화를 걸어 담보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 시세를 확인해 본 결과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20억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님, 일단 이 집으로 최대한 대출을 받고 제가 다른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거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태준 오빠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감옥이라는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위가 감옥에 간다면 딸과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다. 집 담보를 제공하마.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과 태준은 감격해하며 부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꼭 갚겠습니다. 며칠 후 은행 직원이 집으로 와서 담보 설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들의 도장을 찍으며 아버지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당에 나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화롭게 느껴졌을 별빛이 오늘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 노후가 다 걸렸는데 제발 잘 되기를. 아버지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편 수진과 태준은 방에서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잠든 후에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부모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단 급한 불은 껐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해.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나중에 다 해결되면 보상해드리면 돼.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계획된 일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순박한 부부는 아직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담보대출이 실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은행이자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농사 수익으로는 매달 나가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수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태준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어디서? 얼마나 다쳤는데? 어머니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급히 전화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수술 중이에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부부는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중환자실 앞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니가 딸을 껴안으며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나오다가 큰 트럭과 부딪혔대요.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해요. 수진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출혈이 있어서 응급수술을 했는데 깨어날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위가 이런 큰 사고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치료비 걱정이 앞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환자실비만 하루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비, 수술비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현실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 담보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중환자실 복도 한쪽에서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태준과 닮은 얼굴이었는데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이 형 정호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태준에게 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꽤 성공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보험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태준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호가 말했습니다. 수진과 부모들은 안도했습니다. 보험이 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미리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게 뭐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이 동생의 생사를 걱정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태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하루 종일 병실을 지키며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깨어나요. 우리 약속 지켜야죠. 수진이 태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무슨 약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실비, 간병비, 각종 검사비 등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돈이 좀 더 필요해요. 보험만으로는 부족해요. 수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더 필요한데?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수진의 대답에 어머니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농촌 마을에서 그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 담보까지 잡았는데 또 돈이 필요하다고? 도대체 얼마나 큰 구멍이 뚫린 거야? 마을 이장이 혀를 찼습니다. 이런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집 담보 잡았다더라. 사위 빚 갚는다고. 근데 그 빚이 좀 수상하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부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상하다니? 어머니가 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정확히 뭘 아는 거야? 그 빚 다 내 남편 거 맞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저를 의심하세요? 수진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정우와 수진이 병실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 너네 친정집 담보로 해결했으면 됐잖아. 원래 계획대로 가자.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 이제 그만 얘기해요. 누가 들으면. 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경계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원래 계획이라고? 어머니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딸과 사위를 믿었는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우와 수진의 수상한 대화를 들은 후 어머니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처음부터 모든 것이 꾸며진 일이었을까요?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행에서 최후 통보가 날아온 것입니다. 담보대출 이자를 연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작물 판매 수익으로는 매달 나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담보를 상환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거네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통지서를 읽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집을 잃는 건가요? 수진이한테 전화해봐요.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자고요. 아버지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수진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태준 오빠가 깨어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어디 있어? 은행에서 경매 넘긴다는데. 아버지가 답답해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지금 태준 오빠가 이런 상황인데. 수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부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 살 집도 땅도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수진이 혼자 있을 때 진실을 캐내고 싶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중환자실 대기실에서 수진을 찾았을 때 놀랍게도 정우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놓고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경매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해. 정우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태준 오빠가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들통날 텐데.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잖아. 정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이 태준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도 불안해요. 만약에 깨어나서 진실을 말하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정우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딸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속인 거란 말이야?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를 이용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이 다니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 씨가 다니시는 회사인가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 씨요? 저희 회사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회사 직원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박태준이라는 분은? 아버지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 박태준 씨는 작년에 퇴사하셨어요.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직원의 말에 아버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횡령이라고요? 네, 회사 돈을 빼돌린 게 발각되어서 큰 문제가 됐었어요. 자세한 건 저희도 잘 모르지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위가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횡령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것도 작년에 일어난 일이라니요. 어머니는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출 서류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채무자란에 태준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태준의 형 이름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채무자가 태준이가 아니라 정우라고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정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빚은 처음부터 태준의 것이 아니라 정우의 것이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다 형 빚이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경악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자신의 빚을 동생 부부에게 떠넘기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그 계획에 가담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당장 병원으로 가서 수진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태준이 깨어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깨어나면 직접 물어보자. 그 전에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경매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태준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지만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경매 날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태준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을에서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부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보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졌습니다. 집 담보 잡았다더라. 사위 빚 갚는다고. 근데 그 빚이 좀 수상하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20억이라던데? 농사꾼이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감당하겠어?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마을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부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의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마치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가 속상해하며 말했습니다. 참고 견뎌야죠. 진실이 밝혀지면 오해도 풀릴 거예요. 아버지가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았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태준 오빠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깨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셨어요. 부부는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위가 깨어나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테지만 동시에 딸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도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말했지만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이틀 후 병원에서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준의 호흡기에 작은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이것이 의식 회복의 조짐일 수 있다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환자가 깨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며칠 안에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지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불안해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정호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수진과 다급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계획이 틀어졌어. 태준이가 깨어나면 모든 게 들통날 거야. 정호가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수진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방법이 있을 거야. 정호가 뭔가를 궁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부부는 집에서 마지막 결심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깨어나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요. 태준이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아버지도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태준이 다니던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태준이 횡령한 돈은 20억이 아니라 5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실제로는 정호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을 태준에게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호는 여러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정호가 빚을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한 거네요. 20억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가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이 계획에 가담한 거예요. 믿었던 딸이 우리를 이렇게 속일 줄이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태준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수진과 정우가 옆에 서 있었는데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아,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아버지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태준은 부모님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과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이 진실을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거짓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빚은 제 빚이 아니에요. 형 빚이에요. 형이 사업 실패하고 횡령까지 해서 생긴 빚을 제가 떠맡은 거예요. 태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급히 말렸습니다. 태준아,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마. 하지만 태준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수진도 알고 있었어요. 형이 처음에는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신용불량이라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이용한 거예요.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모는 충격에 빠졌고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수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경매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태준의 폭로가 끝나자 병실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정우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빚, 우리 거 아니에요. 제 것도 아니고 형 거예요. 태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확실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이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다니던 회사 돈까지 손을 댔죠. 횡령이었어요. 정우가 급히 나서며 말렸습니다. 태준아, 지금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혼란스러운 거야.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지만 태준은 정우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형이 망한 사업. 그걸 우리한테 덮어 씌웠어요. 수진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말이 떨어지자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견딜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정말이니? 정말 우리를 속인 거니?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태준 오빠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럼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집 담보를 잡고 나서 형부가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그때 알았어요. 수진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 후로도 계속 우리를 속인 거구나. 정우가 갑자기 화를 내며 나섰습니다. 태준아,
넌 지금 뇌진탕으로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잖아. 괜히 헛소리해서 가족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 하지만 태주는 정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아버님, 어머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정호가 격분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일어서서 정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주범이었군요. 우리 딸을 이용해서 우리 집을 빼앗으려 했던 거죠? 정호는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태준이가 정신이 혼란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이 계획한 거예요. 형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제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아버님 집을 이용한 거예요. 아버지가 분노로 떨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노린 거였다는 말이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수진이를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대요. 나중에 다 갚겠다고. 거짓말하지 마.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모든 걸 꾸며낸 거잖아. 그 순간 간병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환자들이 불편해하신다고 하네요. 조용히 해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간병사가 나가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태준이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제 핸드폰에 형과 수진이가 나눈 대화 녹음이 있어요. 수진과 정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녹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의심스러워서 몰래 녹음해둔 거예요. 형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핸드폰을 가져와서 재생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정우와 수진이 나누는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집 담보는 성공했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 나중에 다 해결되면 보상해드리면 돼. 녹음을 들은 부모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딸이 정말로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다.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정호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인정할게. 내가 계획한 거야. 하지만 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어머니가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절망적이라고 해서 남의 가족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거예요? 병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미 집은 경매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모든 걸 바로잡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형을 고발하고 집도 되찾아 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매는 이틀 후였습니다. 태준의 폭로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부모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이 준 녹음 파일과 각종 증거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매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기 및 횡령 신고를 접수한 후 담당 형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태준의 증언과 녹음 파일, 그리고
금융 기록들을 종합해 본 결과 정호의 범행이 명백했습니다. 정호 씨의 사업 실패와 횡령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동생 부부를 이용한 정황도 뚜렷합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는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였습니다. 정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텐데. 정호가 수갑을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수지는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저는 어떤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애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 담보를 잡고 일주일 후에 형부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상황이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럼 그 후로 한 달 넘게 우리를 속인 거구나. 죄송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형부가 나중에 다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퇴원은 아직 이르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리를 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집 문제도 해결하고 수진이 일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너도 피해자잖아. 아버지가 사위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형을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부모님께 거짓말하는 것도 알면서 말리지 못했어요. 태준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더 밝혀졌습니다. 정호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을 썼던 것입니다. 정호 씨는 상습 사기범입니다.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지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은행과의 협조로 경매는 중단됐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인한 담보 설정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 처리된 것입니다. 집은 다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로 인한 담보 설정이므로 원상복구됩니다. 은행 직원이 안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집을 잃을 뻔했지만 다행히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부모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실망스러워서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수진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은 정호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정호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진은 처벌을 피하기는 했지만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차 누그러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부부가 피해자였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집도 되찾고 진실도 밝혀지고 마을 이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고구마를 캐고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풍경이지만 마음은 많이 달랐습니다. 올해도 고구마가 잘 됐네요. 아버지가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젠 서로 속이지 말고 진심으로 살아가자.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태주는 퇴원 후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연봉은 예전만 못했지만 정직하게 벌어들이는 돈이었습니다. 수진도 부모님께 용서받기 위해 매주 시골집을 찾아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골 하늘은 다시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가슴 속에는 오래도록 씁쓸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믿음이 깨진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이 밝혀졌고 집도 되찾았으며 가족도 다시 뭉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무섭다. 아버지가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